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두 번째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그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더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나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의 절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세 번째에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이죠? 여기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챕터 3를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요번 페이지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할 텐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 다시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명령어로 작업 순서를 지시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이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작성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연어였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기계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러한 프로그래밍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알고리즘과 순서도에서 배울 텐데요. 자, 지금 본인들 앞에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얼른 가서 교과서를 준비한 후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알고리즘과 순서도가 서로 같은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아직까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하는 무엇인가 봐요. 자, 그 다음 순서도와 의사 코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순서도와 의사 코드를 이용해요.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작성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성장이 되어 있을지 선생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2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교과서를 앞에 펴놓고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학습 목표에서 1번 기억나나요? 1번이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봅시다. 자,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을 하고요. 컴퓨터가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알고리즘은 절차나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나 방법을 단계적으로 기술을 했더니 이게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보처리 기능사의 실기 문제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절차 혹은 방법을 뜻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컴퓨팅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팅적 사고 능력은 절차적으로 각 단계를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수정을 거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리고 피드백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컴퓨터적 사고 능력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알고리즘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볼게요.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만족시켜 줘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표현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인지 볼게요. 첫 번째는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와야지만 어떤 결과값, 어떤 출력값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입력을 넣어주지 않더라도 센서나 뭐 다양한 외부 입력으로부터도, 외부 시그널로부터도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출력은 두 번째 조건이죠. 자, 이거는 최소 1개의 결과를 생성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했어요. 어떠한 절차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좋은 출력값을 낸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자꾸 겹치면서 우리는 완성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어딨나요? 마우스 커서가. 자, 두 번째 조건은 출력. 이러한 출력값이 있어야지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돼요. 알고리즘이 하나의 절차나 방법이라고 말했는데요. 누구야? 저기 가가지고 슈퍼 한번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올래? 슈퍼? 어떻게 가요? 그거는 앞으로 그냥 저기 교문 나가봐봐. 교문 나가가지고 저기 좀 앞으로 좀 가다 보면은 슈퍼 있어. 슈퍼가 그러면 어딘지 찾을 수 있을까요?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교문을 나가서 2발자국 앞으로 가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를 틀어서 한 10발자국을 가서 다시 왼쪽으로 90도를 도른 다음 5발자국을 가면 슈퍼가 있어.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1개만 사와 라고 하는 것처럼 명확한 조건과 명령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유한성이네요. 자, 유한성은 명령을 수행한 후에 한정된 단계를 처리하고 종료합니다. 명령을 수행하는데 막 그 단계가 무한대로 있으면은 출력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정된 단계를 처리하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수행이 가능해야 돼요. 갑자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우주에 갔다 와. 저 내일까지 미국 갔다 올래? 아니면은 여기에 짜장면을 100그릇을 쌓아두고서는 자, 이거 1시간 내로 다 먹으면은 너 수행평가 만점 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절대 가능한 게 아니죠. 네, 이러한 것들은 수행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령은 명확하고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선생님이 강조해놨네요. 가능할 것이라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자,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력 있고 출력도 있고 명확성도 있고 유한성도 있고 수행 가능성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에 이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또 표현 방법 자체가 또 있어요. 아까는 표현할 때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 나왔었죠. 5가지가. 지금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하는 방법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알고리즘 표현 방법은 몇 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는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같이 표시하면서 보아도 됩니다. 자, 알고리즘 표현 방법 자연어예요. 우리말이죠. 영어를 이용을 하든 뭐 한국어를 이용을 하든 어떤 걸로 이용해도 상관없이 자연어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예요. 여러분들이 순서도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도 순서도라는 것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 사실은 원래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알고리즘을 먼저 짜서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사 코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없죠. 이게 슈더 코드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는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슈더 코드라고 해가지고 의사, 본인의 의견, 그러한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의사 코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자연어는 보면은 사용이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당연하죠. 우리말이니까. 명령어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해야 해요. 앞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은 직진,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은 go straight 이라고 말을 하면 3명이 다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죠. 앞으로 가세요 라는 말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그 용어를 통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한국어나 영어 등의 일상의 자연어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순서도는 볼게요. 뒤에서 우리 순서도를 다시 한번 봐볼 텐데 표준화된 기호를 사용합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는 사용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면 기술하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봤던 순서도는 초등학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순서도 자체가 보통은 한 페이지, 길어봤자 2페이지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은 표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면은 기술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4번째, 명령의 흐름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이에요.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호만 보면은 여기는 입력 파트구나. 여기는 선택하는 처리 파트구나. 여기는 출력 파트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호만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의 흐름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좀 안 좋은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해야 돼요. 이것이 조금 어려웠고요. 명령어 의미가 명확하고 즉시 컴퓨터로 실행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구조는 사용할 수 없다. 자, 미리 프로그래밍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자료 구조여야지만이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을 수가 있지만 너무나 복잡한 것은 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때그때 실행도 가능하고 명령어의 의미가 명확하지만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의사 코드 볼게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언어고요. 자연어로 프로그램의 기능과 순서를 나타내고요. 자연어 사용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자료 구조를 표현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자연어와 순서도의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의사 코드로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뒤에서 요 각각 하나하나를 제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에는요,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분할통치법이에요. 효율이 높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으로 멀리 사용하고요. 자, 두 번째는 동적계획법입니다. 문제를 크기가 작은 부분을 문제로 나눈 뒤에 뒷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같은 문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탐욕법이에요. 탐욕법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경우를 선택해서 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트래킹법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조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법이네요. 자, 다섯 번째는 근사해법이에요. 자, 복잡한 문제를 최적의 해에 가까운 근사해, 제일 가까운 값이죠. 이 근사해를 구하는 근사 알고리즘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말을 우리말로 변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각각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계하는 기법은 5개가 있다라는 거. 둘, 셋, 넷, 5개.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통치법, 동적계획법, 탐욕법, 백트래킹법, 근사해법. 이거 근사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보이나요? 근사해. 가까운 근사값이란 말 들어봤죠? 그런 근사해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분할통치법이고 이 동적계획법은 긴 알고리즘 하나의 문제를 잘게 쪼개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탐욕법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쁜 말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경우를 선택을 해서 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백트래킹법은 모든 가능성을 조직적이고도 효율적인 뒤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조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트래킹법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한 명확한 답을 구하기 힘들 때는 그냥 제일 가까운 값을 근사치를 구하게 되겠죠. 이러한 근사해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기법은 5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이름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학습 목표할 때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도 파트예요. 그러면 순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알고리즘은 앞에서 살펴봤었죠. 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순서도는요. 일의 순서와 정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약속된 기호를 사용을 해서 도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뭐래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도표로 표시한 거예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도표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순서도입니다. 그렇다면 순서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이 순서도는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플로우 차트. 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이 플로우라는 말이 알 거예요. 플로우라는 말은 흐름이라고도 하죠. 차트는 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도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순서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시스템 순서도와 프로그램 순서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교과서는요. 자, 봅시다. 교과서는 29페이지. 자, 29페이지를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순서도의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순서도는 데이터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프로그램 순서도는 컴퓨터 내부의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 순서도는 요거는 밑에 내용이 있네요. 자, 시스템 순서도랑 한번 볼게요.
자, 시스템 순서도는 데이터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어떤 흐름이라고요? 데이터의 흐름. 이것이 바로 시스템 순서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서도는 컴퓨터 내부의 처리 과정을 표현하며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작성하는 순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서도는 내부의 처리 과정이에요.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순서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을, 데이터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결국 출력단으로 움직이겠죠? 그러한 것들은 시스템 순서도고요. 컴퓨터가 지금은 CPU가 처리를 하고 있고 CPU에 어디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넘어가고요 하라는 것들이 프로그램 순서도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순서도는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작성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뒤에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순서도는요, 일의 순서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도표로 표시한 것. 도표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디 있나요? 도표로. 기호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많이 쓰이죠? 기호는요, 보세요. 이쪽 기호, 타원형 기호예요. 이거는 순서의 시작, 종료를 나타내요. 터미널이라는 건데 명칭은요, 시작과 종료를 나타낼 때는 바로 요 타원형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입력, 출력을 나타낼 때는, 입출력으로 나타낼 때는 요 평행사변형이죠. 요걸 쓰고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사각형, 그리고 yes or no 할 때 그렇게 판단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yes 아니면 no 하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 기호를 사용을 한다면 이게 시작하는 거고, 자, 입력 넣어줍니다. 어떤 것을 입력을 넣어줄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렇게 i는 0부터 j는 1부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하는 것들이 처리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스타트를 만들어주고, 자, 다음 거 보면은 준비. 요거는 육각형이죠. 이 육각형은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할 때, 자, 요거는 서류를 통한 입출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프린트 할 때 있죠. 프린트 할 때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의 입출력이랑 요거는 다른 거예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에어컨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에어컨이 어떤 지금 외부의 온도가 24도예요 하는 거는 이 입력값이겠죠. 에어컨에 들어가는 입력값. 그리고 설정 온도는 에어컨이니까 20도로 할게요. 그 20도가 그 설정 온도란 말이죠. 그런데 출력은 어떻게 돼요? 24도가 결국 돼야 되겠죠. 그거는 출력이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24도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과정을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는 요렇게 좀 이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린트해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흐름선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러한 것들 있죠. 이렇게. 여기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를 빼먹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흐름선이에요. 각종 처리 기호의 흐름을 연결하는 거고, 요거는 연결자. 사실은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 값을 입력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은 연결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연결자라는 거 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순서도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입력 파트이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처리 파트였어. 값이 들어있으면은 왠지 입력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기호를 보고 이거는 출력이구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는 반드시 외워가지고 선생님이랑 나중에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요, 순서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표현 방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순서도를 작성할 때는요, 순차형 순서도가 있어요. 자, 순차형 순서도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단계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죠? 내용 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화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들어가는 기호였잖아요. 그래서 이 순차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순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 3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처음 한 가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형 순서도입니다. 자, 선택형 순서도는 조건을 만나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실행 순서가 달라지는 형태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 기호에서 보면은 요 모양 있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yes or no로 갈 때도 이러한 것을 쓴다라고 했어요.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래서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본 게 어디일까요? 심리 테스트 할 때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딸기를 좋아합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조건이 나타날 때 조건에 따라서 실행 순서가 나타나는 것이 선택형 순서도였고요. 마지막으로 반복형 순서도가 있어요. 자, 반복형 순서도는 일정한 조건을 주고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내용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값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거는요, 되먹임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출력값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되먹이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도 조건에서 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되돌아가서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복해서 수행하는 형태고 되먹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요. 순차형 순서도 작성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고 하나는 단계적으로 가는 순차형 순서도 그리고 분기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택형 순서도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이 되는 반복형 순서도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슈더코드, 그러니까 의사 코드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의사 코드로 알고리즘을 짤 때는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연어로도 할 수가 있고 모든 자료 구조형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 알람표 출력을 위한 이러한 의사 코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어떤 색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학생의 성명과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아서 개인별 총점, 평균 과목 총점을 계산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 자, 입력 파일에 데이터가 더 이상 없으면 과목별 평균을 계산하고 성적 알람표를 출력 후에 끝낸다. 입력 파일에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을 받고 과목별 평균을 계산하고 성적 알람표 출력 후 끝낸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고 작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슈더코드로 짠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인풋 넣어줍니다. 입력을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개인별 총점, 평균, 과목별 총점 계산은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네모 박스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if 입력 데이터가 끝난다면은 then 하고 났죠. 과목별 평균을 계산하고 성적 일람표를 프린트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인풋으로 이동해서 계속 받아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프로그램 끝입니다. 이게 바로 슈더코드를 이용한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 의사코드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순서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살짝 안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선생님 요거는 살짝 써줄게요. 이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아니요예요. n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요. 데이터에 요거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나타냈고요. 여기는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는 기호였죠. 자, 그래서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렇게 다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개인별 총점, 평균, 계산, 과목별 총점을 계산합니다. 이게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 건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 받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예 라고 하면은 평균을 계산하는데 아니요 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서 입력을 받게 되죠. 그럼 입력 다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네,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럼 평균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는 성적 일람표를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자,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였죠.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 이 모양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다 끝났나요? 라고 묻죠. 그래가지고 end of file일 거예요. 아마 이게 파일이 끝났나요?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다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 코드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순서도로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요, 처음에 학습 목표에서 말을 했었죠.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라고 말했고요.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를 사용해서 도표로 표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순서도를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순차형과 선택형과 반복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yes or no 같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반복을 해야 되는지 하는 순서도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배워봤었고요. 또 시스템 순서도와 프로그램 순서도를 우리가 나눠서 보기도 했었어요. 시스템 순서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거였고, 프로그램 순서도의 경우에는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였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 알고리즘을 하는 방법에는 자연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순서도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의사코드 혹은 슈더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은 교과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형성평가 풀어볼 거예요. 이 영상 다 보고 난 친구들은 선생님이 밑에 다시 링크를 걸어준 형성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